이봐. 여사장 귀먹었어.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가 평화롭던 서윤 모터스의 오후를 찢어 발겼다. 낡은 엔진 오일 냄새와 금속이 마찰하는 미세한 소리만이 존재하던 공간에 불쾌한 침입자가 등장한 것이다. 강서윤은 수리 중이던 오래된 세단의 보닛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기름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지만 복잡한 부품 사이를 능숙하게 헤집고 있었다. 그녀는 이 정비소의 주인이었다. 30살의 그녀는 작업복 차림으로 긴 머리는 아무렇게나 틀어 올려 묶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에 매탄 눈이었지만 엔진을 다루는 손길만은 예리한 외과 의사처럼 정교했다. 그녀의 곁에서 늙은 정비사 배 씨가 묵묵히 스패너와 렌치를 닦고 있었다. 대답 안에 이 쌍판떼기 같은 년이 다시 한번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서윤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야에 험악한 인상의 산에 대여섯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태도는 동네 양아치보다 못했다. 그들의 구두는 정비소 바닥의 기름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덩치가 산만했다. 그는 백호 개발의 마동철 부사장이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밀어붙이는 인물로 악랄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들은 차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은 이 낡은 정비소 부지였다. 마동철이 씹던 껌을 바닥에 뱉으며 비웃었다. 여긴 무슨 기름 냄새가 아니라 여자 분냄새가 진동을 하네. 여자가 이런 쇠붙이 만지는 거. 나는 별로던데. 그의 부하들이 저속한 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은 렌치에서 손을 떼고 더러워진 장갑을 벗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와 침입자들 앞에 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수리할 차가 아니라면 영업 방해입니다. 나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피로가 묻어 있었다. 마동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나가달라고야. 꼬마 사장님, 지금 네 처지를 모르는구나. 이 똥통 같은 정비소, 우리가 아주 헐값에 사주겠다고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으라고 했잖아. 그가 서류 뭉치를 꺼내 서윤의 가슴팍으로 툭 던졌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서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바닥의 서류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곳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곳입니다. 팔 생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누군데 죽은 사람 핑계 대지 마. 여자가 앙칼지게 구니까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마동철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윤을 완전히 덮었다. 솔직히 말해봐. 이런 쇠붙이 만지는 것보다 우리 회장님 옆에서 술이나 따르는 게 네 인생에 더 도움되지 않겠어. 그것은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서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서 연장을 닦던 배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들아, 말을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사장님께 무슨 망발이야. 배 씨는 60대의 노인이었지만 서윤의 아버지 때부터 이 정비소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에게 서윤은 딸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동철의 시선이 배 씨에게 향했다. 뭐야? 이 늙은이는 사장님이 전현이야. 넌 그냥 개잖아. 주인이 말하는데 개가 짖네. 뭐라고? 배 씨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마동철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이었고 상대는 폭력에 닳고 다른 자들이었다. 마동철의 부하 중 하나가 가볍게 배 씨의 어깨를 밀쳤다. 에이, 영감님, 뼈 부러지시겠네. 악배 씨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 쌓여있던 폐타이어 더미 위로 넘어졌다. 낡은 타이어들이 와르르 무너지며 먼지를 일으켰다. 배 씨가 콜록거리며 허리를 붙잡았다.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울리던 엔진 소리도 잡담 소리도 모두 멈췄다. 마동철은 자기가 한 짓에 만족한다는 듯이 낄낄거렸다. 거봐, 영감님, 주제를 알아야지. 그래서, 여사장, 이제 도장 찍을 마음이 좀 생겼어. 저 영감처럼 굴러다니기 싫으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상한 기운이 정비소를 감쌌다. 마동철은 말을 멈췄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서윤의 눈을 마주했다. 방금 전까지 피로와 체념으로 흐릿했던 그 눈이 아니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여자는 그대로였지만 그 눈빛은 변해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고 모든 감정이 제거된 듯한 눈. 마치 잘 벼려진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것 같았다. 서윤은 넘어진 배 씨를 한 번, 그리고 다시 마동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비소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마동철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 여자, 방금 전까지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강서윤이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쓰러진 배 씨 앞으로 다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녀의 등은 넓지 않았지만 마동철 일당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직 배 씨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작은 등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정비소 안에 낮게 깔렸다. 여전히 차분한 톤이었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의 피로감 대신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마동철은 잠시 주춤했던 기세가 부끄러워졌다. 고작 계집 하나, 그것도 기름때나 만지는 년 앞에서 위축되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경구, 네가 지금 감히 나한테 경고를 해. 인연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는 더 이상 이 여자와 말로 신랑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본때를 보여줘야 했다. 그는 턱짓으로 부하 2명을 가리켰다. 뭐해? 전현 버르장머리를 고쳐놔. 저 영감탱이랑 똑같이 타이어 더미에 처박아 버려. 예, 형님. 명령을 받은 부하 2명이 희죽거리며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서윤의 마른 체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조롱을 보냈다. 사장님, 좋은 말로 할 때 비키시지. 우리가 손대면 좀 아플 텐데. 한 놈이 먼저 손을 뻗어 서윤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 직전 서윤이 반보 옆으로 비켜섰다. 남자는 허공을 휘저었고 중심을 잃고 살짝 휘청였다. 인연이 다른 한 놈이 더 빨랐다. 그는 서윤의 멱살, 정확히는 기름때에 절어 뻣뻣해진 작업복 앞댐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어딜 도망가 고집 센 년들은 좀 맞아야 말을 듣지. 순간 서윤의 몸이 굳었다. 그의 소나기가 그녀의 쇄골을 압박하는 순간 서윤의 눈이 감겼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정비소의 기름 냄새 대신 비릿한 화약 냄새와 축축한 빗줄기, 그리고 뜨거운 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누군가의 거친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던 그날의 감각, 동료들의 절규,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던 그 순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후, 서윤이 아주 가느다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1초 만에 다시 눈을 떴다. 뭐야? 인연. 갑자기 눈은 왜 감아 쫄았어? 남자가 그녀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윤의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목표물을 포착한 독사의 눈. 모든 감정이 소거되고 오직 효율적인 계산만이 남은 살기를 담은 눈이었다. 서윤은 자신을 붙잡은 남자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굵은 힘줄이 솟아 있었다. 저 손목을 부러뜨리는 데는 5초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강서윤으로서의 삶을 지키고 싶었다. 바이퍼는 이미 죽은 존재여야 했다. 그때 마동철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서윤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정비소를 둘러보았다. 츠츠. 이런 고철 덩어리들 끌어안고 있어 봤자 뭐하냐. 어차피 다 밀어버릴 건데. 그의 눈에 한쪽 구석에서 복원 작업이 한창인 클래식카가 들어왔다. 그것은 서윤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차였고 지금은 서윤이 밤을 새워가며 직접 복원하고 있는 유일한 유품이었다. 마동철이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바닥에 있던 서윤의 아버지가 손수 만들었던 묵직한 렌치 세트가 담긴 공구함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발로 툭 찼다. 이딴 쓰레기들 다 치워버려야지. 그리고 그는 공구함에서 가장 큰 렌치를 집어들었다. 이게 내년보다 더 비싸 보이는데. 안 그래? 안 돼, 배씨가 소리쳤다. 마동철은 그 렌치를 그대로 클래식카를 향해 집어 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애써 복원한 운전석 유리창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박살났다. 렌치는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 가죽 시트를 찢어 놓았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렌치가 아버지가 아끼던 차를 부수어 버렸다. 그 소리는 서윤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강서윤으로서의 인내심, 평범한 삶에 대한 미련, 모든 것이 그 유리 파편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마동철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아, 속 시원하네. 이제 좀 말이 통하려나. 당장 계약서에 도장. 컥. 그의 말이 끝나지 못했다. 서윤을 붙잡고 있던 부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니, 비명조차 되지 못했다. 서윤은 자신의 작업복을 쥔 남자의 손목을 그대로 움켜쥐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악력이었다. 남자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정비소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서윤은 손목을 꺾은 채로 남자를 그대로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쿵. 남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에서 경련했다. 뭐야? 인연이. 옆에 있던 다른 부하가 놀라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서윤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는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숨을 들이켠 채 쓰러졌다. 모든 일이 3초 안에 일어났다. 마동철과 남은 부하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멱살을 잡혀 흔들리던 연약한 여자가 건장한 사내 둘을 순식간에 전투 불능으로 만들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가 묶었던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살난 클래식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동철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정비소 사장 강서윤은 그곳에 없었다. 전설의 암살 병기, 바이퍼 브이펄가 깨어났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너희들, 방금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정비소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워졌다. 마동철과 남은 3명의 부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미처 소화하지 못했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자신들의 소나귀에서 옴짝달싹 못하던 연약한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 건장한 동료 2명이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고 있었다. 한 놈은 손목이 완전히 꺾여 있었고 다른 놈은 명치를 가격당해 숨을 헐떡였다. 이 미친년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마동철의 바로 옆에 있던 부하였다. 그는 공포보다 분노가 앞섰다. 동료가 당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소리치며 서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삼단봉을 뽑아들었다. 소리와 함께 쇠막대가 펼쳐지며 서윤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배 씨가 사장님하고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서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는 날아오는 삼단봉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필요가 없었다. 쇠막대가 그녀의 관자놀이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삼단봉을 휘두른 남자의 손목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날아오는 쇠막대의 끝부분, 즉 가장 빠르고 강력한 타격점을 맨손으로 낚아챘다. 그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력을 다해 휘두른 무기를 상대가 맨손으로 잡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삼단봉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서윤의 손에 붙들린 쇠막대는 마치 바위에 박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윤의 손은 가늘었지만 그 악력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시끄럽군. 서윤이 낮게 읊조리며 삼단봉을 잡은 손을 그대로 비틀었다. 우드득 삼단봉을 쥐고 있던 남자의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서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의 손에서 삼단봉을 빼앗아 쥐고는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반대쪽 어깨 관절을 정확하게 내리찍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어깨가 탈구되었다. 끄아악, 3번째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서윤은 이제 삼단봉을 거꾸로 쥐었다. 마치 익숙한 무기를 다루는 듯한 자연스러운 자세였다. 전현, 괴물이야. 이제 남은 부하는 2명. 그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마동철의 곁으로 모였다. 마동철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가 아는 여자는 힘으로 찍어 누르면 굴복하는 존재였다. 다 같이 덤벼. 전현 하나 처리 못해. 마동철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건지 아니면 도망칠 곳이 없다고 판단한 건지 남은 2명의 부하가 동시에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한 놈은 정면에서 다른 한 놈은 측면에서 서윤을 덮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리 대상이었다. 서윤은 삼단봉을 든 채 몸을 낮췄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것들 중 하나를 발끝으로 툭 찼다. 그것은 아까 쓰러진 부하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아주 작은 금속 워셔였다. 와셔가 공중으로 떠오르자 서윤은 삼단봉의 손잡이 끝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팅! 맑은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와셔는 총알처럼 날아갔다. 그것은 측면에서 달려들던 남자를 향했다. 남자는 주먹을 휘두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쇠붙이는 남자의 오른쪽 눈 바로 아래 안화신경이 지나는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크아악! 남자는 얼굴 전체에 퍼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눈을 감싸쥐고 바닥을 굴렀다. 총에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즉시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서윤은
곁눈질도 하지 않고 정면의 마지막 상대를 맞이했다. 마지막 남자는 동료가 당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주먹을 휘두르는 것조차 잊었다. 서유는 그에게 걸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턱을 삼단봉으로 가볍게 툭 쳤다. 남자가 고통에 고개를 뒤로 젖히는 순간 서유는 삼단봉을 버리고 손바닥으로 남자의 가슴팍을 밀었다. 그것은 강한 타격이 아니었다. 아주 부드러운 밀기였다. 하지만 남자는 거대한 힘에 밀려나듯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나다. 바닥에 있던 오일통을 밟고 미끄러졌다. 쿵그는 뒤통수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5. true.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다. 마동철의 부하 5명이 모두 서윤의 발치에 쓰러졌다. 어떤 이는 뼈가 부러졌고, 어떤 이는 신경이 마비되었으며, 어떤 이는 기절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중 치명상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윤은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정비소에는 쓰러진 남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배씨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마동철의 공포에 질린 숨소리만이 남았다. 바로 그때였다. 마지막 남자를 처리하기 위해 삼단봉을 휘두르고 와셔를 튕겨내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움직인 서윤의 작업복 소매가 팔꿈치까지 걷어 올라갔다. 그리고 마동철의 뒤에 숨어 벌벌 떨던 아까 배씨를 밀쳤던 첫 번째 부하, 아직 서윤에게 직접 당하지 않은 가, 그것을 보았다. 서윤의 가느다란 왼쪽 손목 안쪽, 그곳에는 땀과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선명하게 보이는 검은색 문신이 있었다. 그것은 복잡한 문양이 아니었다. 단 하나의 형상, 송곳니를 드러낸 채 또아리를 튼 검은 독사 블랙 바이퍼. 그것을 본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군 복무 시절 특수부대 훈련소에서 교관에게 들었던 괴담 같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너희가 만약 작전 중에 이 문신을 한 자를 만나거든 교전하지 마라. 그 즉시 항복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살해라. 그게 가장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다. 국가정보원 NIS 내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암살 및 특수 공작 부대 존재 자체가 1급 기밀이며 그 요원들은 인간 병기라 불리는 자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전설적이었던 암살자, 수많은 적국의 수뇌부를 흔적도 없이 제거했던 몇 년 전 작전 중 사망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이름.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다 못해 갈라져 나왔다. 바이퍼 브이퍼. 그 단어가 정비소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마동철은 그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부하가, 그 흉악한 깡패가 저 여자에게서 문신을 보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려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서유는 걷어 올라간 소매를 천천히 내렸다. 그녀는 남자의 반응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강서윤으로 돌아갈 다리는 불타버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삼단봉을 다시 줍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걸어 작업대에서 묵직한 쇠렌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철컥,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동철의 심장을 택게 할 듯 울렸다. 서유는 렌치를 어깨에 가볍게 걸치고 얼어붙은 마동철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제
누가 계약서에 도장 찍을 차례지. 바이퍼라는 단어가 울려 퍼진 순간 정비소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마동철은 그 이름의 뜻은 몰랐지만 자신의 부하가 그 문신 하나를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것을 보며 본능적인 공포의 실체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정비소 여사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전현이 바이퍼건 뭐건. 그냥 계집년이야 죽여. 당장 전현을 죽여버려. 마동철은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뒤에 숨어 있던 문신을 알아본 마지막 부하의 등을 떠밀었다. 뭐해? 이 새끼야. 네가 먼저 덤벼. 형님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진짜예요. 우린 다 죽습니다. 부하는 바이퍼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 했다. 하지만 마동철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마동철은 자신의 부하가 도망치려 하자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크헉. 부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전설의 암살자가 아니라 자신이 모시던 상사의 손에 쓰러졌다. 쓸모없는 새끼. 마동철이 침을 뱉었다. 이제 정비소 안에 서 있는 적은 마동철 하나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잃었고 이제 저 괴물 같은 여자와 단둘이 남았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지만 동시에 궁지에 몰린 쥐의 광기가 터져 나왔다. 그래. 이년아, 네가 바이퍼든 뭐든 상관없어. 오늘 여기서 널 죽이고 이 정비소를 싹 밀어버릴 거다. 마동철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윤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덩치만 믿고 무작정 달려드는 황소와 같았다. 그는 아까 자신이 던졌던 유리창을 부순 그 렌치를 다시 집어 들려 했지만 그 렌치는 이미 서윤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근처에 있던 쇠 파이프를 움켜쥐고 서윤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서윤은 그 거대한 덩치의 돌진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마동철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의 어깨 근육, 무릎의 각도, 그리고 무게 중심을 쫓고 있었다.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서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서윤은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녀는 손에 든 렌치를 휘둘렀다. 하지만 그녀는 마동철의 몸을 노리지 않았다. 서윤의 렌치가 마동철이 준 쇠파이프의 정확한 중간 지점을 강타했다. 엄청난 충격과 진동이 마동철의 팔을 타고 흘렀다. 마동철은 쇠파이프를 놓칠 뻔했지만 간신히 버텨냈다. 하지만 서윤의 공격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렌치로 쇠파이프를 쳐낸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다. 그녀는 회전하며 마동철의 측면으로 파고들었고 렌치의 손잡이 끝부분, 즉 단단한 고무로 마감된 부분으로 마동철의 옆구리, 정확히는 늑골 아래에 급소를 찍었다. 컥. 마동철의 거대한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는 맷집으로 버텨내며 다시 한번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이번에는 서윤이 몸을 숙여 피했다. 그 순간 서윤은 렌치를 버렸다. 그녀는 빈손으로 마동철의 품 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동철은 무기를 든 상대가 갑자기 무기를 버리고 접근하자 당황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서윤의 손이 더 빨랐다.
서유는 주먹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가락을 세워 마동철의 목, 귀 밑에 경동맥동, 카로티드에 쓰인 뉴스를 정확하게 압박했다. 동시에 다른 쪽 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안쪽 관절을 가격했다. 헉. 마동철은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목이 졸리는 것도 아닌데 머리로 피가 통하지 않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과 함께 팔에 힘이 빠졌다. 그가 쥐고 있던 쇠 파이프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서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동철의 무릎 뒤쪽 오금에 발 뒤꿈치를 가볍게 걸어 당겼다. 쿵! 거대한 산과 같던 마동철의 몸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왜 쓰러지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공포와 충격, 그리고 굴욕감이 그의 얼굴에 뒤엉켰다. 서윤은 무릎 꿇은 마동철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치 가벼운 스트레칭을 마친 사람 같았다. 정비소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1분, 아니,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었다. 마동철을 포함한 6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한 명의 여자, 그것도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여사장의 발 아래 무력하게 쓰러져 있었다. 배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정비소 바닥에서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딸처럼 아끼던, 그저 묵묵히 기계만 만지던 서윤이 전설 속의 모신 우센처럼 보였다. 마동철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마비된 듯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가격당한 급소들은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일시적으로 신체의 제어권을 빼앗아갔다. 그때 서윤이 천천히 몸을 숙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렌치, 바로 마동철이 아버지의 차를 부수기 위해 던졌던 그 렌치를 다시 집어들었다. 철컥. 서윤은 렌치를 들고 마동철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마동철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저 쇠붙이가 자신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윤은 렌치를 휘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렌치를 마동철의 눈앞에 들이댔다. 마동철은 실눈을 떴다.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경멸하며 던졌던 바로 그 고철 덩어리였다. 이게 네가 말한 쓰레기다. 서윤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리고 넌 그 쓰레기보다도 못하게 됐지. 그 말은 마동철의 머리를 렌치로 내리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완벽한 패배 선언, 육체적인 무력화와 동시에 정신적인 파괴였다. 마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공포와 함께 뜨거운 굴욕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존재의 실체를,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의 대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서윤은 렌치를 든 채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쓰러진 자들을 한 번 둘러보고는 박살난 아버지의 차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사이다 같은 통쾌함 뒤에 씁쓸한 현실이 밀려왔다. 서윤은 쓰러진 마동철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만족감이나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그녀는 렌치를 바닥에 툭 던졌다. 쇠붙이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에 마동철이 움찔 떨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무릎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정비소 안은 처참했다. 건장했던 사내 6명이 여기저기 쓰러져 신음 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전투불능 상태였지만 서윤의 정교한 타격으로 인해
누구 하나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없었다. 그것이 바이퍼의 방식이었다. 불필요한 살상은 피하되 적의 의지를 완벽하게 꺾어버리는 것. 배 씨는 여전히 벽에 기댄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서윤, 묵묵히 기계나 만지던 그 아가씨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현실감이 없었다. 흑. 마동철이 공포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을 떠올렸다. 자신의 배후, 자신의 주인, 이 일대의 왕이나 다름없는 김 회장. 그는 떨리는 손을 품 안으로 가져갔다. 그의 최고급 스마트폰이 그곳에 있었다. 백호파 놈들을 더 부르든 아니면 김 회장에게 직접 연락하든 어떻게든 이 괴물 같은 여자를 처리해야 했다. 그의 손가락이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시도하려는 찰나. 덕. 기름때 묻은 작업화가 그의 손등을 가차없이 내리찍었다. 아, 마동철의 손등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서윤이 그의 손을 밟은 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의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최신형 폴더블 폰, 값비싼 가죽 케이스가 씌워져 있었다. 주인을 부르시게. 서윤이 낮게 물었다. 마동철은 고통과 공포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든 손에 천천히 힘을 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기계를 압박했다. 빠지직.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스마트폰이 서윤의 악력에 비명을 질렀다. 값비싼 스크린이 거미줄처럼 갈라지고 금속 프레임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우두둑. 마침내 스마트폰은 두 동강이 나 박살났다. 서윤은 망가진 고철 덩어리를 마동철의 무릎 위로 떨어뜨렸다. 마동철은 절망했다. 유일한 연락 수단이 눈앞에서 파괴되었다. 저기. 서윤이 턱짓으로 정비소 구석의 낡은 책상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기름때 묻은 회색 유선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저걸 써. 마동철은 그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뭐, 전화해. 내 주인한테. 서윤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평탄했다. 이 재개발 노름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주인 말이야. 전화 걸어.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그것은 명령이었다. 마동철은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는 으스러진 손을 붙잡고 무릎 꿇은 채로 기어가다시피 책상으로 향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널, 뚜. 신호음이 스피커를 통해 정비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호음이 3번 울렸을 때 전화가 연결되었다. 부사장.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중후하고 매끄러웠다. 마치 최고급 위스키처럼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거만함과 권위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금 매우 편안한 장소에 있는 듯 주변은 지극히 조용했다. 일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 그깟 낡아 빠진 정비소 하나 처리 못해서 나를 기다리게 해. 실망이군. 목소리의 주인은 김 회장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 여유롭게 부하를 질책하고 있었다. 회장님. 마동철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완전히 갈라져 나왔다. 그게 아니오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장 밀어버리라고 했잖아. 그 계집애 하나 구슬리지 못해서. 김 회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던 순간 서윤이 마동철을 밀치고
수화기를 가로챘다. 오랜만이네. 이글이글. 서윤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 들어갔다. 그 순간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던 모든 소리가 배섰다. 김 회장의 여유롭던 숨소리, 미세하게 들리던 서류 넘기는 소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지했다. 정비소 안보다 더한 얼어붙은 침묵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마동철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는 이글이라는 코드명을 들었다. 그리고 김 회장의 반응을 보았다. 1초, 2, 5주. 10초가 지났다. 침묵을 깨고 다시 들려온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거나 여유롭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뱀의 목을 졸랐을 때 나올 법한 날카롭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이 담긴 속삭임이었다. 누구야? 너. 서유는 콧방귀를 뀌었다. 벌써 내 목소리 잊었어. 실망인데.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스피커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지옥의 밑바닥에서나 들려올 법한 그 목소리의 주인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싶었던 하나의 이름에 도달했다. 바이퍼 브이펄. 그 이름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악이자 부정이며 동시에 확인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넌 죽었어. 내가 분명히 확인했어. 그 화염 속에서 넌. 보고서가 틀릴 수도 있지. 서윤이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통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다. 네가 보낸 쓰레기들이 내 정비소를 더럽히고 있군. 와서 치워. 서윤은 김 회장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수화기를 내리쳤다. 쾅, 낡은 전화기가 부서질 듯한 소리를 내며 통화가 종료되었다. 마동철은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단순히 힘센 여자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주인, 저 하늘 같던 김 회장이 이름만 듣고도 경악하는 존재, 이미 죽었어야 할 유령을 건드린 것이었다. 이글과 바이퍼, 그것은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암투였다. 서윤은 정신이 나간 마동철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정비소 구석, 낡은 금속 캐비닛 뒤에 숨겨진 자신의 개인 사물함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물쇠를 풀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투박한 검은색 구형 피처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 그녀의 유일한 비상 연락망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기억 속에만 저장된 번호였다. 신호음이 한 번, 그리고 2번 울렸다. 누구신가? 무뚝뚝하고 피곤에 절어있지만 날카로움을 잃지 않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접니다. 서윤이 짧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순간 숨을 멈췄다. 바이퍼. 서윤이, 너 괜찮은 거냐? 무슨 일이야? 네 비상 신호가. 오 국장님. 서윤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정비소 사장이 아닌 완벽한 특수요원의 그것이었다. 제 좌표에 위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급 오염 상황입니다. 그녀는 쓰러진 백호파 조직원들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 이글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 국장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파악했다. 그들이 몇 년간 꼬리를 쫓던 내부의 배신자, 그저 부패한 정치인 정도로만 알았던 김 회장이 바로 그들이 놓쳤던 숙적, 이글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죽은 줄 알았던
바이퍼의 은신처를 찾아냈다는 것. 알겠다. 오 국장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침착해졌다. 현 위치에서 대기해. 절대 움직이지 마. 청소팀 보낸다. 그리고 서윤아, 조심해라. 이제 그놈도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딸깍. 통화가 끊겼다. 서윤은 폐허가 된 자신의 정비소 한가운데 낡은 피처폰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사이렌 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대신 묵직한 엔진 소리가 정비소 입구에서 멈췄다. 요란한 경광등 대신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먼지 가득한 정비소 내부를 비췄다. 검은색 밴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도착했다. 경찰차와는 완전히 다른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밴의 옆문이 슬라이딩되며 열리자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의 복장에는 어떠한 소속 표시도 휘장도 없었다. 오직 효율적인 움직임과 냉철한 기운만이 그들의 신분을 암시할 뿐이었다. 그들은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정비소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백호파 조직원들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듯 무감각했다. 그들의 시선은 곧장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강서윤에게 향했다. 팀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서윤 앞에 멈춰섰다. 그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더니 이내 방탄 헬멧을 벗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은 서윤을 향한 경외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바이퍼님. 아니, 강서윤 선배님. 오 국장님 지시로 현장 지원 및 정리 작업차 도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훈련된 음성이었지만 바이퍼라는 이름을 부를 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에게 그녀는 전설 속의 존재였다.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신화처럼 전해지는 이미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최고의 요원이었다. 서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평범한 정비소 사장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 그렇게 보이려 애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밴 뒤에 멈춰 섰다. 뒷좌석에서 50대의 중년 남성이 내렸다. 그는 값비싼 양복 대신 낡고 구겨진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며칠 밤이라도 샌 듯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국가정보원 NIS의 그림자, 오 국장이었다. 그는 이 아수라장이 된 정비소를 한번 훑어보았다. 부서진 기계들, 박살난 아버지의 차,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배 씨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마침내 서윤에게 고정되었다.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오 국장은 팀 리더에게 손짓했다. 현장 정리하고 저 쓰레기들 전부 의료시설로 이송해. 흔적 남기지 마. 배 씨 아저씨는 안전하게 모셔. 여긴 우리가 통제한다. 알겠습니다.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음하는 조직원들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능숙하게 구속하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위협을 제거하는 자들이었다. 오 국장은 서윤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5년 만에 살아있는 그녀를 본 안도감과
동시에 모든 것이 틀어졌다는 깊은 우려가 뒤섞여 있었다. 바이퍼. 아니, 강서윤. 네가 네 무덤을 파헤쳤구나. 그의 목소리는 쓴소리 같았다. 조용히 죽은 사람으로 지내는 것. 그게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였어. 그런데 넌 그 껍데기를 깨버렸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살난 아버지의 차를 바라볼 뿐이었다. 오 국장도 그 시선을 따라갔다. 그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서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것은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산이자 제게 남은 마지막 강서윤이었습니다. 오 국장은 눈을 감았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서윤이 왜 바이퍼가 되고 왜 강서윤으로 죽어야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서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녀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지옥도였다. 당시 국정원은 조직 내부에 깊숙이 박힌 거대한 배신자의 존재를 감지했다. 내부 기밀이 적국으로 넘어가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요원들이 연이어 실종되거나 사망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당시 해외 파트의 유능한 팀장이자 이글이라는 코드명을 사용하던 김진태 현김 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글은 너무 교활했고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오 국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바이퍼와 그녀의 최정예 팀 블랙 스네이크를 투입했다. 임무는 상하이의 한 부둣가에서 이루어질 이글의 비밀 거래 현장을 덮쳐 그를 생포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서윤과 그녀의 팀은 유령처럼 침투했다. 하지만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이글이 아니라 중무장한 적국의 용병 부대였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이글은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미리 알고 오히려 바이퍼 팀을 제거하기 위한 덫을 파놓은 것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부둣가에서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다. 블랙 스네이크 팀원들은 최정예였지만 수적 열세와 압도적인 화력 앞에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서윤은 팀원들의 퇴로를 열기 위해 홀로 수십 명의 적을 상대했다. 그녀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 싸웠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이글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안전한 곳에서 비웃으며 폭발 장치의 스위치를 눌렀다. 거대한 폭발이 부두 창고를 휩쓸었다. 공식적으로 바이퍼 강서윤 대위와 블랙 스네이크 팀원 5명은 그날 밤 작전 중 전원 사망 처리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서윤은 살아남았다. 폭발 직전 그녀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치명상을 입었지만 그녀는 지옥을 뚫고 살아남았다. 그녀를 구한 것은 오 국장이 비밀리에 준비해둔 비상 탈출로였다. 오 국장은 진실을 알았다. 이글이 조직 내부에 여전히 건재하며 바이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그녀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또한 이글의 배후에 상상 이상의 거물들이 연루되어 있어 공식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바이퍼를 죽였다. 그는 서윤을 공식적으로 전사 처리하고 모든 기록을 말소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강서윤이라는 새로운 삶, 그녀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낡은 정비소에서의 평범한 삶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가 평범한 정비소 사장으로 사는 동안 오 국장은 물밑에서 이글의 꼬리를 쫓고 있었다. 배 씨 역시 그 계획의 일부였다. 서윤의 아버지를 친형처럼 따랐던 그는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오 국장의 부탁을 받고 바이퍼가 아닌 서윤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며 정비소 일을 도와왔다. 서윤은 지난 5년간
그 지옥 같던 기억을 봉인하고 평범한 강서윤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 손에 묻은 피 대신 기름을 묻히며 살인 기술 대신 수리 기술을 연마했다. 그것은 그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오늘 마동철과 백호파가 그 모든 것을 깨부수었다. 그들은 서윤의 마지막 안식처를, 아버지의 유산을 짓밟았다. 그리고 바이퍼라는 괴물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다. 오 국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현실의 냉혹함을 담고 있었다. 문제는 서윤아. 이 글이 더 이상 5년 전에 그 이중 스파이가 아니라는 거다. 서윤의 시선이 오 국장에게 향했다. 그놈은 이제 김 회장이야. 그동안 빼돌린 기밀과 자금으로 괴물이 됐어. 정치권과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이 됐단 말이다. 이 재개발 사업도 그놈의 거대한 돈 세탁 창구 중 하나고 지금은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오 국장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놈이 알게 됐어. 마동철이 보고했을 게 틀림없어. 다음에는 이런 깡패들이 아닐 거야. 그놈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어쩌면 우리 내부의 적들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들을 보낼 거다. 널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사라져야 해. 서윤아, 오 국장이 힘주어 말했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널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가옥으로 가야. 아니요. 서윤이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박살난 차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비소 바닥, 아까 마동철이 자신의 부하를 내리쳤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쇠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5년 전에는 도망쳤습니다. 팀원들을 잃고 저 혼자 살아남았죠. 그녀가 오 국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강서윤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상하이의 부둣가에서 불타올랐던 전설의 암살 병기 바이퍼의 눈이었다. 그놈은 제 팀원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녀가 손에 쥔 새 파이프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곳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오 국장은 서윤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존재했다. 그는 5년 전 상하이로 떠나기 전날 밤에 그 바이퍼를 다시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건 미친 짓이야. 서윤아, 오 국장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글이 누군지 알잖아. 그놈은 괴물이야. 그놈이 보낼 놈들은 저런 쓰레기들과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도망치라는 겁니까? 서윤이 차갑게 반문했다. 도망은 5년 전에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동료들의 목까지 싸울 겁니다. 여기가 제 전장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오 국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지휘관 모드로 돌아가 있었다. 오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도 바뀌었다. 알겠다. 그럼 여길 네 지옥으로 만들어주지. 뭘 원하나? 바이퍼. 순간 현장의 지휘권이 완벽하게 이양되었다. 서윤은 더 이상 정비소 사장이 아니었다. 우선 민간인 대피가 최우선입니다. 서윤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배 씨를 가리켰다. 오 국장이 즉시 요원 2명에게 신호했다. 그들이 배 씨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했다. 싫어 난 안 가 서윤이. 아니 사장님 곁에 있어야 해 내가 도울. 배 씨가 완강히 버텼다. 그는 서윤이 걱정되어 미칠 지경이었다. 배 아저씨. 서윤이 그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아저씨는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강서윤의 증인입니다. 안전하게 떠나주세요. 그녀의 눈빛에서 배 씨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따뜻한 서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요원들의 부축을 받아 정비소를 나섰다. 그가 떠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윤은 오 국장의 팀을 돌아보았다. 지금부터 여긴 전술 구역으로 변경한다. 이글이 보낼 놈들은 정문으로 올 거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여긴 내 사냥터다. 서윤은 폐허가 된 정비소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요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들에게도 그녀는 전설이었다. 팀장님. 서윤이 오국장의 팀 리더를 불렀다. 여기 있는 리프트 4기. 전부 중앙 제어판과 연결해 주십시오. 내가 원격으로 개별 조작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하나는 장애물, 하나는 함정, 그리고 나머지 둘은 무기다. 서윤이 짧게 답했다. 그녀는 정비소 바닥의 검사 구덩이 인스펙션 피트를 가리켰다. 저기 덮개, 용접 부위를 약하게만 고정해. 성인 남자 셋 무게를 버티지 못하게. 요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한 청소팀이 아니었다. 국정원 소속의 최정예 기술지원팀이었다. 그들은 서윤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각자의 장비를 꺼내들었다. 폐유, 드럼통 전부 이쪽으로. 서윤이 정비소 주 출입구 안쪽 약 10m 지점을 가리켰다. 바닥 전체에 얇게 도포해. 하지만 눈에 띄게 번들거려선 안 돼. 먼지로 살짝 덮어. 그녀의 지시는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이 공간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차량 배터리 20개를 직렬로 연결해. 저기, 아까 소화 작업 때문에 물이 고인 곳 보이지? 그녀가 구석의 물웅덩이를 가리켰다. 그곳에 양극과 음극을 설치해. 고압 전류 트랩이다. 놈들이 물을 밟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작업대에서 에어 컴프레서를 점검했다. 이거 압력 최대로. 타이어 교체용 임팩트 렌치 말고 내일 건으로 연결해. 저기 좁은 통로로 유인했을 때 쓸 거다.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죽음의 교향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모든 공구는 살상 무기로 변모했다. 용접기는 적의 시야를 태워버릴 아크 방정기로, 낡은 체인들은 발목을 묶을 올가미로, 쌓여있던 폐타이어 더미는 적의 돌격을 막을 임시 바리케이드로 변해갔다. 가장 중요한 것, 서윤이 도색 부스를 가리켰다. 적인 밀폐 공간이다. 환기 시스템을 역류시킬 수 있게 조작해. 그리고 필터에 이걸 연결해. 그녀가 창고에서 독한 페인트 싱어, 티널통 여러 개를 가져왔다. 놈들이 저 안에 갇히면 환기구를 통해 이걸 분사한다. 최루가스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야. 호흡기와 피부를 동시에 공격하지. 요원들은 서윤의 창의적인 살상 계획에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지만 서윤은 그 공간 자체를 살아있는 포식자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 정비소의 모든 나사못 위치까지 알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오 국장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 글이 네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 이미 출발시켰을 거다. 30분, 아니, 15분 안에 도착할 수도 있어. 충분합니다. 서윤이 말했다. 그녀는 2층의 작은 사무실로 올라갔다. 그곳은 정비소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완벽한 지휘소였다. 요원들이 급하게 리프트 원격 제어 장치와
CCTV 서윤이 원래 설치해 두었던 화면을 연결했다. 바이퍼님. 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다. 모든 트랩 설치 완료. 외곽의 저격수 2명. 돌파주 1개팀이 대기 중입니다. 신호만 주시면. 아니, 서윤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저격수는 필요 없어. 그놈들은 프로다. 저격수의 존재를 즉시 파악할 거야. 외곽팀은 완벽하게 은폐하고 도주로만 차단해. 그럼 내부 진압은 내가 한다.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건 내 사냥이야. 당신들은 손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문단속만 잘해주면 돼. 이글이 보낸 놈들이다. 한 놈도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가서는 안 돼. 오 국장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팀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다. 요원들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밖으로 빠져나가 정비소 주변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오 국장이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며 서윤을 돌아보았다. 살아남아라. 바이퍼. 이번에야말로 정말 살아남아야 한다. 물론입니다. 국장님. 철컥. 정비소의 거대한 롤링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모든 불이 꺼졌다. 정비소는 다시 완벽한 어둠과 침묵에 휩싸였다. 쓰러진 백호파 놈들은 이미 청소팀이 수거해 간 후였다. 서윤은 2층 사무실의 어둠 속에 홀로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CCTV 모니터 4개와 리프트 및 각종 트랩을 조작할 간이 스위치보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심장 박동은 고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독거미. 바이퍼였다. 시간이 흘렀다. 10분, 15분,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백호파 놈들의 요란한 배기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극히 잘 조율된 여러 대의 고성능 엔진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다. 마치 검은 표범대가 다가오는 듯한 소리. CCTV 화면에 첫 번째 차량이 잡혔다. 헤드라이트를 끈 방탄 처리가 된 듯한 검은색 세단이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총 4대의 차량이 정비소 입구를 완벽하게 포위하듯 멈춰섰다. 차문이 거의 동시에 열렸다. 클릭. 소름 끼치도록 절도 있는 소리였다. 차에서 내린 자들은 마동철의 부하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다. 방탄 헬멧, 야간 투시경, 그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기관단총. 그들은 총 12명이었다. 그들은 어떤 대화도 고함도 없었다. 오직 수신호로만 소통했다. 그들은 5년 전 상하이 부둣가에서 서윤이 상대했던 바로 그 전문가 A급 용병들이었다. 팀 리더로 보이는 자가 손짓했다. 2명의 용병이 주 출입구인 롤링 셔터로 다가갔다. 그들은 폭발물이 아닌 조용한 플라스마 절단기를 꺼내 들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2층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폐유살포 스위치 옆에 놓였다.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지직. 츠으. 밤의 정적을 깨는 것은 총성이 아니었다. 고열의 플라스마 절단기가 굳게 닫힌 강철 롤링 셔터를 녹이는 소리였다. 12명의 용병들은 완벽한 전술 대형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이글이 직접 고용한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A급 민간 군사기업 PMC 소속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바이퍼라는 코드명을 가진 목표를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낡은 정비소를 단순한 함정이 아닌
이미 분석이 끝난 사냥터로 취급했다. 그들의 정보에 따르면 목표물은 5년간 은퇴한 상태였으며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무장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컹! 셔터의 일부가 잘려나가며 안으로 떨어졌다. 입구가 확보되자 선두의 2명 포인트맨 이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총을 겨누며 어둠 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그들의 헬멧에 장착된 야간 투시경이 정비소 내부의 흐릿한 녹색 풍경을 비췄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버려진 공구들, 수리 중이던 차 몇 대, 그리고 바닥에 희미하게 깔린 먼지. 2층 사무실의 어둠 속에서 서윤은 CCTV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진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리프트 제어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침입자들이 자신이 설치한 첫 번째 함정, 즉 주 출입구 안쪽에 얇게 도포된 폐유지대 바이덴드 슬리프를 밟을 때까지 기다렸다. 포인트맨 중 한 명이 한 걸음 더 내디뎠다. 그는 바닥이 미세하게 미끄럽다는 것을 감지했다. 바닥, 오일. 그가 속삭이듯 무전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가 균형을 잡으려 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전투화가 폐유에 미끄러졌다. 젠장. 그가 균형을 잃고 휘청였다. 그 순간 그가 딛고 있던 바닥, 즉 서윤이 용접부를 약하게 조작해둔 검사 구덩이, 인스펙션 피트의 덮개가 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크악,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포인트맨은 비명과 함께 3미터 아래의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추락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1번 알파 추락 함정이다. 그와 함께 있던 다른 포인트맨이 즉시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그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엎드려 동료를 확인하려 했다. 바로 그때 서윤이 2번째 스위치를 눌렀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은 포인트맨은 위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의 머리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서윤이 대기시켜 두었던 차량 리프트 비트 앤드 크라스였다. 리프트는 소리 없이 하강하며 그를 덮쳤다. 그는 총을 쏠 겨를도 피할 겨를도 없었다. 쿠웅. 묵직한 쇠와 콘크리트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비소 전체를 울렸다. 리프트는 정확하게 그를 바닥에 짓눌렀다. 비명조차 없었다. 이명의 선두조가 단 5초 만에 무력화되었다. 전원. 함정이다. 목표는 전문가다. 밖에서 대기하던 팀 리더 코드명 섀도우가 즉각 상황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조용한 침투가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알조, 브라보. 3조 찰리 섬광탄 투척 후 동시 진입 4조 델타는 후방 어모. 챙강. 2개의 섬광탄이 잘려나간 셔터 입구를 통해 안으로 던져졌다. 쾅쾅. 귀가 먹먹해지는 폭음과 함께 눈앞을 멀게 하는 섬광이 정비소 내부를 휩쓸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2층 사무실에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섬광탄을 던질 것을 예상하고 폭발 직전 사무실 뒤편의 환풍구를 통해 1층의 창고 구역으로 몸을 옮긴 후였다. 섬광이 터진 직후 사명의 용병 브라보, 찰리조 이 야간 투시경을 잠시 끈 채 섬광탄의 잔상댐은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다. 알파조 사망 확인, 목표물 색출. 그들은 노련했다. 즉시 2개 조로 나뉘어 정비소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한 조는 차량 리프트가 있는 중앙구역을, 다른 한 조는 구석의 세척 및 도색 부스가 있는 방향으로 향했다. 중앙구역을 수색하던 브라보 조이명은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까 백호파 놈들을 제압한 후 오 국장팀이 화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뿌린 소화액과 물이 섞인 것이었다. 전기 조심해. 물이다.
한 명이 말하며 조심스럽게 무릉덩이를 피해 가장자리로 이동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 낡은 스프링클러 파이프 서윤이 조작해둔 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그들의 발목을 적셨다. 뭐야? 이건 크아압. 서윤이 원격 스위치보드에서 세 번째 버튼 하이 볼테지 트랍을 눌렀다. 차량 배터리 20개를 직렬로 연결한 고압 전류가 무릉덩이를 통해 그대로 용병들의 몸으로 흘러 들어갔다. 전술 장비는 방수였지만 강력한 전류는 틈새를 파고들어 그들의 신경계를 태워버렸다. 두 명의 용병은 온몸을 격렬하게 떨며 쓰러졌다. 검은 연기가 그들의 전투복에서 피어올랐다. 불과 1분 만에 4명이 사망했다. 빌어먹을 저격수다. 2층 사무실에 있다. 도색 부스 쪽으로 향하던 찰리 조이명이 동료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유일하게 통제 지점으로 보이는 2층 사무실을 향해 미친 듯이 사격했다. 타타타타 소음기 너머로 총알이 유리를 박살내는 소리가 요란했다. 하지만 그들이 2층을 향해 총알을 쏟아붓는 사이 서유는 그들 뒤에 있었다. 그녀는 1층 창고에서 나와 거대한 폐타이어 더미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시선이 2층에 고정되기를 기다렸다. 사무실 클리어. 아무도 없어 2층으로 올라갔던 다른 조, 델타조의 무전이 들려왔다. 찰리조가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서윤이 네 번째 버튼을 눌렀다. 콰르르르. 그들이 서 있던 바로 옆 선반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던 수십 개의 낡은 트럭용 휠과 브레이크 드럼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부비 트랍, 위험해. 한 명은 간신히 피했지만 다른 한 명은 수백 킬로그램의 쇠붙이 더미에 깔려버렸다. 이제 남은 생존자는 찰리조 1명, 그리고 2층을 수색했던 델타조 3명 팀 리더 섀도우 포함, 총 4명뿐이었다. 전원 1층으로 집결 목표물은 1층에 있다 유인책이다. 팀 리더 섀도우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12명의 최정예 팀이 낡은 정비소 하나를 공략하다 8명이나 잃었다. 그는 상대가 보통이 아님을, 아니, 자신들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임을 인정해야 했다. 생존한 4명은 즉시 서로 등을 맞대고 방어 대형을 갖췄다. 그들은 천천히 정비소 중앙으로 이동했다. 어디냐? 바이퍼 모습을 드러내라. 섀도우가 어둠을 향해 소리쳤다. 대답 대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진입했던 롤링 셔터가 완전히 닫혀버렸다. 동시에 정비소의 모든 환풍구가 멈췄다. 폐쇄됐다. 놈이 우릴 가뒀어. 찰리조 생존자가 당황해서 외쳤다. 바로 그때 피 많은 소리와 함께 도색 부스의 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인책이야. 들어가지 마. 섀도우가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색 부스 안에서 강력한 환풍기가 역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후웅 엄청난 기세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동시에 서윤이 연결해둔 독한 페인트 셔너 틴널과 기화되어 뿜어져 나왔다. 커헉가스다. 가스. 눈과 코. 피부를 찌르는 맹독성 유증기가 정비소 내부를 빠르게 채우기 시작했다. 방독면이 없는 용병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젠장 저 환풍기를 부숴 2층 사무실로 퇴각한다. 섀도우가 명령을 내리고 2층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달려갔다. 찰리조 생존자가 환풍기를 향해 총을 쏘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날아왔다. 퍽. 그것은 타이어 교체용 임팩트 렌치였다. 서윤이 던진 렌치는 정확하게 용병의 헬멧을 강타했고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이제 델타조 3명만이 2층으로 향하는 좁은 계단에 몰렸다. 그들이 계단을 오르던 순간
서윤이 그들 위 2층 난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방독면을 쓰고 있었다. 거기다 쏴. 용병들이 계단을 오르며 위를 향해 격렬하게 사격했다. 서윤은 다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이것 역시 유인책이었다. 용병들이 계단 중간쯤 올랐을 때 서윤은 마지막 스위치, 에어 컴프레서와 연결된 네일건 트랩을 작동시켰다. 계단 측면의 벽 서윤이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서 푸련푸슈윤 하는 압축 공기 소리와 함께 수십 발의 10cm짜리 대형 못이 발사되었다. 크아각, 못은 방탄복을 뚫지는 못했지만 방탄복이 가리지 못하는 허벅지, 팔의 관절, 그리고 목의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2명의 용병이 고슴도치처럼 못에 박힌 채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팀리더 섀도우뿐이었다. 그는 용케 못세례를 피하고 2층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독가스 속에서 온몸에 못이 박힌 동료들의 비명을 들으며 분노와 공포로 눈이 뒤집혔다. 그는 방독면을 쓴 서윤을 발견하고 기관단총을 난사했다. 타타타타. 서윤은 사무실 안으로 몸을 굴려 피했다. 섀도우는 총알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거대한 전투용 나이프를 뽑아들고 사무실로 뛰어들었다. 내년이 바이퍼로군. 2명의 최고 전문가가 마침내 사무실의 좁은 공간에서 맞붙었다. 섀도우는 거칠게 칼을 휘둘렀고 서윤은 사무실 집기를 이용해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맨손이었지만 그의 공격 패턴을 읽고 있었다. 섀도우가 책상을 엎으며 서윤을 덮쳤다. 서윤은 그의 칼을 쥔 팔목을 잡았다. 2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섀도우는 힘으로 서윤을 제압하려 했지만 서윤은 유술 여슛처럼 그의 힘을 역이용해 그의 팔을 꺾었다. 오드득 섀도우의 팔이 부러졌다. 승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섀도우는 마지막까지 용병이었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깨닫자 왼손으로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소형 소위탄, 테르마이트 그레네이트, 즉 루란의 자이었다. 그는 안전핀을 뽑으며 비열하게 웃었다. 함께 지옥에나 가자. 바이퍼. 그는 소위탄을 사무실 바닥이 아닌 창문을 깨고 1층 서윤이 모아두었던 폐유 드럼통 더미를 향해 던졌다. 안 돼. 서윤이 몸을 날렸지만 소위탄은 이미 그녀의 손을 떠났다. 펑 소리와 함께 소위탄이 드럼통에 부딪혔다. 그 순간 정비소 1층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수천 도의 열기가 2층 사무실까지 덮쳤다. 콱! 폐유 드럼통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섀도우는 불길에 휩싸여 웃으며 죽어갔다. 서윤은 폭발하는 화염을 피해 사무실 창문으로 몸을 날렸다. 정비소는 이제 12명의 용병과 함께 불타는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콱! 서멀, 그레네이드, 테르마이트, 그레네이트. 그것은 단순한 화염이 아니었다. 수천 도의 고열로 금속마저 녹여버리는 지옥의 불길이었다. 섀도우가 마지막 발악으로 던진 소위탄은 서윤이 모아두었던 폐유 드럼통 더미에 정확히 명중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정비소 1층은 순식간에 거대한 용광로로 변했다. 화염이 2층 사무실을 덮쳤다. 유리가 녹아내리고 강철 프레임이 비명을 지르며 휘어졌다. 폭발의 충격으로 서윤은 사무실 벽에 세게 부딪혔다. 방독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폐를 태울 듯한 열기와 유독가스가 틈새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일으켰다. 불타는 섀도우의 시신이 시야에 들어왔다. 서윤은 2층 난간으로 기어갔다. 아래를 내려다본 그녀의 눈이 절망으로 굳어졌다.
1층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철제 계단은 이미 화마에 휩싸여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뛰어내리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정비소는 그녀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방이 불길로 막혔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2층 천장에 고정된 낡은 엔진 교체용 체인 호이스트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벽을 박차고 달려가 호이스트의 쇠사슬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불타는 1층을 향해 몸을 날렸다. 치익! 쇠사슬이 그녀의 장갑을 태우며 마찰했지만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불길이 약한 정비소 중앙부, 아까 용병들이 쓰러졌던 물웅덩이 근처로 착지했다. 쿵! 그녀는 바닥을 굴러 충격을 흡수했다. 온몸이 쑤셨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몸을 일으켜 거대한 공구암 뒤에 몸을 숨겼다. 방독면을 벗어 던졌다. 이미 산소보다 유독 가스가 더 많았다. 그녀는 젖은 천으로 입과 코를 막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정비소는 무너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화염의 포효 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리가 끼어들었다. 짝, 짝, 짝. 그것은 박수 소리였다. 느리고 여유로우며 모든 것을 조롱하는 듯한 박수 소리. 서윤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화염에 휩싸인 정비소의 정문을 바라보았다. 롤링 셔터는 이미 녹아내려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그 불타는 아가리 속에서 한 남자가 유령처럼 걸어 들어왔다. 그는 값비싼 맞춤형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위에는 특수 제작된 얇은 방화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불길 속에서도 마치 자신의 정원을 산책하듯 여유로웠다. 그의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구두는 재를 밟고 있었지만 여전히 반짝였다. 이글, 김진태 회장이었다. 브라보, 바이퍼. 정말 대단한 쇼였어. 김 회장이 박수를 멈추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글거리는 불길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내 최고급 용병 12명을 고작 이런 낡아빠진 고철 처리장에서 전부 죽여버릴 줄이야. 네 실력은 녹슬지 않았군. 아니,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어. 그는 불타는 용병들의 시신을 경멸스럽다는 듯이 힐끗 보고는 서윤이 숨은 공구암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이제 그만 나오지. 이 지옥불 속에서 숨바꼭질이라도 하자는 건가. 서윤은 숨을 골랐다. 그녀는 김 회장이 혼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오국장의 팀은 외곽에 포진해 있을 터. 하지만 김 회장은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용병들을 미끼로 던져 바이퍼의 힘을 빼놓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직접 마무리하러 온 것이었다. 5년 만이군. 서윤아, 김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유령처럼 사라졌으면 곱게 죽어 있을 것이지. 왜 다시 기어 나와서 내 심기를 건드리는 거지, 이깟. 쇠 냄새 나는 쓰레기장이 그렇게도 소중했나. 서윤이 공구함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졌고 작업복은 군데군데 불에 탔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화염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김진태, 내 동료들을 죽인 건 너다. 동료 김 회장은 마치 우스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다. 그들은 소모품이었어. 너도 마찬가지였고. 애국심 명예 그딴 건 다 허상이야. 바이퍼, 힘돈, 그것만이 진짜지. 난 5년 전 그 허상에서 벗어나 진짜 힘을 손에 넣었다. 넌 아직도 그 허상에 갇혀 있고
그는 방화 코트를 벗어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다. 코트가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정장 차림의 그는 마치 이 불지옥의 주인처럼 보였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넌 여기서 죽는다. 아무도 네가 여기서 죽었는지조차 모를 거야. 넌 그냥 화재 사고로 죽은 불쌍한 정비소 여사장으로 기록되겠지. 그건 내 놈의 희망사항이겠지.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집은 여전하군. 김 회장이 재킷의 단추를 풀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이 사업가에서 이글로 변했다. 좋아. 5년 전 상하이에서 끝내지 못한 마무리를 지금 여기서 해주지. 김 회장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정치가나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바이퍼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었던 국정원 최정예 흑색 요원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서윤만큼이나 빠르고 훨씬 더 잔혹했다. 그는 옆에 있던 불타는 차량의 문짝을 뜯어내어 방패 삼아 서윤에게 돌진했다. 서윤은 몸을 날려 피했다. 문짝이 그녀가 서 있던 공구함을 강타했다. 쾅! 쇠와 쇠가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공구함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서윤은 바닥을 굴러 거리를 벌렸다. 김 회장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겨우 그 정도 속도로 날 피할 수 있을 것 같나? 김 회장은 멈추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용병의 기관단총, 이미 총알은 비어 있었다. 을 집어들어 창처럼 휘둘렀다. 총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2명의 전직 최고 요원이 불타는 정비소 안에서 격돌했다. 그것은 춤과도 같은 치명적인 전투였다. 김 회장은 힘과 경험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모든 동작은 서윤의 숨통을 끊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서윤은 방어와 회피에 집중했다. 그녀는 이미 12명의 용병을 상대하느라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다. 정면으로 맞붙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녀는 유연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며 주변 환경을 이용했다. 그녀는 불타는 기둥 사이를 오가며 그의 시야를 교란시켰다. 도망치지 마라. 바이퍼 김 회장이 으르렁거리며 바닥에 있던 쇠 파이프를 발로 차올려 잡아챘다. 그는 기관단 총을 버리고 쇠 파이프로 서윤을 몰아붙였다. 화염 속에서 2개의 강철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서윤 역시 용병의 전투용 나이프를 주어 그의 쇠 파이프를 막아냈다. 카강캉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넌 날 이길 수 없어. 김 회장이 쇠 파이프로 그녀의 칼을 쳐냈다. 칼이 멀리 날아갔다. 넌 언제나 나보다 한 수 아래였지. 그래서 네 팀원들이 죽은 거야. 네가 약해서. 그의 말이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호흡을 놓쳤다. 김 회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휘두른 새 파이프가 서윤의 어깨를 강타했다. 벅,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다. 어깨뼈에 금이 가는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리프트 기둥에 등을 기댔다. 김 회장이 승리를 확신하며 천천히 다가왔다. 끝이다. 강서윤, 내 아버지 곁으로, 아니, 내 팀원들 곁으로 보내주지. 그는 쇠 파이프를 창처럼 겨누고 그녀의 심장을 향해 찔러 들어왔다. 서윤은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뒤, 리프트 기둥에 고정된 비상 버튼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설치한 마지막 함정, 화재 진압 시스템의 수동 작동 스위치였다. 그녀는 김 회장이 쇠 파이프를 든 채 자신의 유효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 김 회장의 쇠 파이프 끝이 그녀의 가슴에 닿기 직전. 서윤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비상 버튼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푸슈. 그 순간 정비소 천장에 설치된
모든 화재 진압 노즐에서 물이 아닌 하얀색 강화 소화약제 케미컬 포음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끄는 동시에 바닥을 극도로 미끄럽게 만드는 고밀도 거품이었다. 뭐야? 김 회장은 순식간에 쏟아지는 거품에 시야가 가려졌다. 불길이 거품에 덮여 츠으 소리를 내며 꺼지기 시작했다. 정비소는 순식간에 자욱한 수증기와 미끄러운 거품으로 가득 찼다. 이런 잔재주를. 김 회장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서윤이 있던 곳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서윤은 이미 거품 속으로 몸을 숨긴 후였다. 김 회장은 거품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다. 바닥은 폐유와 소화 거품이 뒤섞여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러웠다. 그가 서윤을 찾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발이 미끄러졌다. 젠장. 그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그가 넘어진 곳은 다름 아닌 첫 번째 용병이 추락했던 바로 그 검사 구덩이 인스펙션 피트의 가장자리였다. 그는 간신히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면했지만 꼴사납게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쇠 파이프를 놓치고 말았다. 바이퍼 이 쥐새끼 같은 년. 그는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카드였다. 그때 거품 속에서 서윤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녀는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지만 당당히 서 있었다. 찾았다. 김 회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눴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서윤이 무언가를 그에게 던졌다. 그것은 쇠붙이였다. 김 회장은 반사적으로 총을 쏘는 대신 팔로 그것을 막았다. 팅 쇠붙이가 그의 팔을 맞고 떨어졌다. 그것은 작은 볼트너트였다. 감히 날. 그것은 유인책이었다. 김 회장이 볼트에 신경 쓴 찰나 서윤은 거품 바닥을 스케이트처럼 미끄러지듯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다른 것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아까 마동철이 아버지의 차를 부수기 위해 던졌던, 그리고 그녀가 마동철을 제압할 때 사용했던 그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가장 묵직한 렌치였다. 김 회장은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그가 총구를 서윤에게 돌리려 했지만 서윤의 렌치가 그의 총을 쥔 손목을 아래에서 위로 강타했다. 콰직, 크아아아. 인간의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정비소 안에 울려 퍼졌다. 김 회장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고 권총이 거품 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김 회장의 다른 쪽 무릎 관절을 렌치로 내리찍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윤은 부러진 어깨를 부여잡고 렌치를 든 채 무릎 꿇은 김 회장을 내려다보았다. 거품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고 화재는 거의 진압되었다.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정비소는 완벽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에잇, 캉. 그때 박살난 정비소의 문을 통해 무장한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오 국장이 가장 선두에 서 있었다. 그들은 거품과 연기 속에서 렌치를 든 채 피투성이가 된 서윤과 그녀의 발치에 무릎 꿇고 신음하는 김 회장을 발견했다. 모든 요원들이 숨을 죽였다. 김 회장은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증오와 굴욕감에 가득 찬 눈으로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피 섞인 거품을 뱉어냈다. 죽여라, 바이퍼. 어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네 임무를 완수해. 넌 살인 병기잖아. 그게 네 존재 이유야. 어서 날 죽여. 서윤은 그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피로감과 차가운 연민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렌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유산.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고치기 위한 도구였다. 서유는 렌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철컥. 아니, 그녀의 목소리는 연기 때문에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바이퍼는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 정비소 사장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 그녀는 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넌 감옥으로 간다. 이글, 네 돈도, 네 권력도 아무 소용없는 어두운 구멍 속으로. 넌 거기서 네가 죽이려 했던 유령을 평생 기억하며 썩어갈 거야. 서윤이 차갑게 선언했다. 그게 너의 지옥이다. 오, 국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서윤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무릎 꿇은 김 회장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진태, 현 시간부로 당신을 국가 내라는 모 초법적 살인교사 및 반국가 단체 조직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요원들이 김 회장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다. 김 회장은 패배한 짐승처럼 절규했지만 그 소리는 꺼져가는 불길 속으로 흩어졌다. 서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폐허가 된 자신의 정비소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소와 거품이 잦아들자 폐허가 된 정비소의 처참한 민낯이 드러났다. 모든 것이 검게 그을리고 녹아내리고 부서져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매캐한 연기와 화학약품 냄새를 휘저었다. 서윤 모터스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강서윤의 지난 5년, 그리고 그녀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한 듯했다. 서윤은 부서진 공구함 잔해에 걸터 앉아 있었다. 방금 도착한 국정원 현장 의료진이 그녀의 피투성이 작업복을 잘라내고 이글에게 강타당한 어깨를 급히 처치하고 있었다. 뼈에 금이 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잿더미가 된 아버지의 클래식카, 그 앙상한 뼈대만을 쫓고 있었다. 오 국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낡은 트렌치코트 역시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서윤의 시선을 보고는 조용히 라이터를 집어넣었다. 김진태, 이 글은 본부로 이송됐다.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놈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압수한 그놈의 장부 덕분에 지난 5년간 그놈이 구축해온 부패한 제국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 오 국장은 이 거대한 승리의 결과를 보고했다. 정치권, 재계, 연루된 놈들이 수십 명이야. 전부 뿌리 뽑힐 거다. 마동철과 백호파 놈들도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어. 그것은 완벽한 승리였다. 바이퍼의 귀환으로 거대한 악의 축 하나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오 국장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이곳은 우리가 복구해 주겠다.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말에 최고의 장비, 최고의 시설로 됐습니다. 서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냥 이대로 두세요. 그녀는 의료진의 처치가 끝나자 그들을 물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잿더미 속을 걸어 아버지의 차가 있던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불에 타 형체만 남은 렌치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이글을 쓰러뜨렸던 바로 그 연장이었다. 앞으로
어쩔 건가? 오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서윤이 다시 바이퍼로 돌아오길 바랐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서윤은 잿더미가 된 렌치를 든 채 동이 트는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고쳐야죠. 그녀가 속삭였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대답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 폐허였던 그 자리에 망치 소리와 용접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의 소리가 아닌 창조의 소리였다. 서윤 모터스는 다시 문을 열었다. 아니, 새롭게 태어났다. 잿더미 위에는 낡고 어두웠던 과거의 정비소 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밝고 깨끗한 최신식 정비소가 세워졌다. 국정원에서 약속한 최첨단 장비는 아니었다. 서윤은 모든 지원을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단 한 사람, 배 씨의 도움으로 정비소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동네 사람들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다. 그들은 그날 밤의 진실을 몰랐다. 그들에게 강서윤은 악랄한 재개발 조폭들에 맞서 싸우다 모든 것을 잃은 용감한 영웅이었다. 정비소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배 씨는 이제 정비 총괄 매니저가 되어 새로 뽑은 젊은 기술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다. 이놈들아, 기름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차와 대화를 하라고. 대화를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활력이 넘쳤다. 동네는 평화를 되찾았다. 리글과 베코파가 사라지자 불안에 떨던 상인들은 다시 웃음을 찾았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떡이며 음료수를 들고 서윤 모터스를 찾아와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정비소 가장 안쪽, 가장 밝은 작업대, 그곳에는 강서윤이 있었다. 그녀는 몇 달째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잿더미 속에서 건져낸 아버지의 클래식 카였다. 그녀는 불타버린 뼈대만 남은 차를 완벽하게 분해하고 부품 하나하나를 손수 닦고 구하고 다시 조립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리가 아니라 사실상 부활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정비소로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다. 낡은 트렌치코트 대신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오 국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이제 국정원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있었다. 방해해서 미안하군. 강 사장. 서윤은 용접 마스크를 쓴 채 고개만 까딱했다. 그녀는 엔진룸의 상체를 깊숙이 받고 섬세한 배선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오 국장은 작업대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자네의 복직 서류 일세. 이글 사건은 완벽하게 종결됐고 자네의 신분도 완벽하게 복원됐어. 그는 봉투를 서윤 쪽으로 밀었다. 조직은 자네가 필요해. 서윤아, 바이퍼의 자리는 아직 비어있네. 자네의 새로운 코드명과 임무가 이 안에 들어있어. 국가는 자네 같은 영웅을 필요로 하. 서윤이 용접기에 전원을 껐다. 그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마스크를 벗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기분 좋은 기름때로 살짝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5년 전 바이퍼의 눈도 몇 달 전 복수심에 불타던 눈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오직 평온함과 확신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돌아보지도 않고 손에 든 렌치로 엔진 블록을 가볍게 두드렸다. 국가엔 훌륭한 군인들이 이미 많습니다. 국장님, 서윤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엔진은 그녀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복잡하게 얽힌 엔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엔진은 저밖에 못 고칩니다. 그녀는 오 국장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바이퍼가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강서윤의 미소였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오 국장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바이퍼는 그날 밤 화재 속에서 죽었습니다. 국장님, 이 글과 함께 영원히. 오 국장은 서윤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가벼운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어 가방에 넣었다. 알겠네. 그가 몸을 돌려 세단으로 향했다. 차문을 열던 그가 마지막으로 서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해했네. 강 사장님, 엔진 수리 끝나면 내 차도 좀 봐주게나. 요즘 시동이 영 시원찮아서 말이야. 예약하고 오십시오. 국장님. 오 국장은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차를 타고 떠났다. 서윤은 다시 엔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마지막 배선을 연결하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깨끗하게 닦인 열쇠를 꽂아 돌렸다. 부르르릉, 크르르르릉. 몇 번의 기침과도 같은 진동 후 마침내 엔진이 깨어났다. 크르르르릉.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죽음에서 돌아온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우렁차고도 부드러운 포효였다. 서윤은 눈을 감고 그 완벽한 진동을 느꼈다. 배 씨가 멀리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서윤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기름때 묻은 손을 깨끗한 헝겊에 닦으며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자신의 새로운 정비소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내레이터의 목소리, 작은 정비소의 여사장은 전설의 암살 병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파괴가 아닌 수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무기가 아닌 아버지가 물려주신 연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오늘의 사이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강서윤 사장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진정한 힘은 상대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통쾌했던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수리했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시원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